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분부대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서 이코노미스트 그 표지를 제가 살펴보던 중에 2017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그 세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 일루미나티 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경제 잡지,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잡지입니다. The Economist의 표지 제목이 Planet 트럼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플래닛은 지구란 뜻이고 행성, 지구 행성 트럼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현재 트럼프는요, 처음에 우리가 보셨겠지만 정말 실시간으로 쉬지 않고 24시간 주류 언론은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그래서 처음에 우려는 저러다가 중간에 탄핵을 당하지 않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까지 가능한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트럼프는 또 2017년도가 아마 당선된 그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임을 시작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성이라는 제목으로 세계를 전망하고 있어요. 자, 지금 트럼프를 보면 이란 제재라든가 중국과 무역 전쟁,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과 함께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세계적인 종교 회합이 2020년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일루미나티 카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쩌면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잡지 표지 8개 카드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잘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를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그래서 2017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림 1을 보겠습니다. The Tower는 탑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탑이 붕괴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래서 타워가 붕괴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붕괴되는 탑의 모습이 보이면서 한편에 보면 가톨릭 십자가 예수상이 달린 십자가를 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셔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십자가, 가톨릭 십자가 예수상을 가지고 서 있는 무리들이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는 구소련 붉은 깃발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번개가 이성을 칩니다. 그런데 V자 모양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걸 보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기독사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양립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떤 이념적으로 양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와 주로 민주주의 국가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 가톨릭 국가가 같이 갑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남미를 가보면 남미는 대부분이 바로 가톨릭 국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공산주의 변화가 예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계가 도전을 받는다. 2020년에 가면 내년이죠.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주년 되는 해가 바로 201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문에 보면 95개죠. 종교 방방문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그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제 구 기독교 사상을 버리고 신기독교 신앙 중심으로 가자. 그것이 바로 사타니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 통합으로 종교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세계 경제와 정치 체제의 붕괴를 또한 알려줄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와 정치 체제. 자, 요한 사도는 로마 가톨릭을 큰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번개에 의해서 성이 이렇게 나누어진 그림을 봤는데 천둥과 번개 그리고 지진으로 그 도시가 세 조각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보통 이 큰 성은 바로 가톨릭,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 7개의 언덕 위에 바티칸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지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지맨은 뭐냐면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상징하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누굽니까? 지구를 깔고 앉아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심판과 부활을 모티브로 하는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행위록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심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성조기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가지고 있고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관을 쓰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왕관을 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은, 후 3년 반 동안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인류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어쩌면 적그리스도 오는 길을 그런 닦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적그리스도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구를 깔고 앉은 모습에서 현재는 저 대통령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The World. World라는 거 뭐예요? The World에서 세계라는 뜻이죠. 이 그림을 보면 정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라는 그 타이틀 위에 보시면 저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아래에 저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인터넷망에 연결되어서 전 세계 각종 정보, 통신, 미디어, 문화, 비밀, 자료 이런 것이 사실은 다 노출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 저 태양은 과거에 사실은 태양신을 섬겼던 그 에스겔 8장에도 보면 단무스를 위한 저기 여인들이 곡을 했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태양은 주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다면 저 태양은 어떻게 보면 또 전시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인터넷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리스트에게 세계 개별 국가,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없습니다. 개별 국가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이 언제나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태왕 시스템, 이것이 바로 위성 추적 장치입니다. 이 태왕 시스템을 보면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고,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 그 중국 통신 장비 업체 말입니다. 그 장비 업체가 백도어 칩 논란 때문에 지금 미중 정보 전쟁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런데 한국 신문만을 보면은요, 전부 많이 잘못 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용 매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신문만을 봐서는 전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신문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고, 외국 뉴스도 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한국 신문에서는 뭐 거의 잘 안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 폭풍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현재는 물론 휴전 상태로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경제 전쟁의 징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콜드 워입니다. 옛날에 미소 전쟁, 미소 냉전 시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양국은 심각한 불신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들이. 미중 무역 전쟁은 최고 자리를 다투는 바로 치킨 게임이다. 치킨 게임은 양쪽에서 자동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는 것이 바로 치킨 게임인데, 누구든지 담력이 약한 사람이 먼저 피하면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쪽 국가가 이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까지 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그래서 현재 기술 전쟁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9년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스티븐 로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는 하락세고 동아시아가 세계 중심이 되는 건 불가피한 흐름으로 미중 갈등은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영향을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금융통신망을 싸고 기술 전쟁이 지금 확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백도어 스파이칩 논란으로 창업주 딸이 멍완조우가 기소되면서 체포되면서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보니까요, 한국에 굉장히 많이 뻗어 있어요. 한국 법인 사무실이 서울 중구 남대문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명나라 자신을 맞아들이던 태평관 자리에 지금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 그 지사가 거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들이 한국 통신 시장을 완전히 거의 대부분 많이 잠식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워요. 중국에 이민자들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이 통신이 장악이 되면 단 하나로 가게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의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결국은 전 세계 국제 질서에 순응하게끔 그런 국가들을 그렇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화웨이는 보니까 2002년부터 한국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KT, 전성 장비,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통신망, 커스콤, LG, 데이컴, 파워컴, 그리고 인터넷 TV 전국망 구축을 위한 장비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자, 2010년부터 KT, 신협, 신한은행, 그리고 금융망까지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약 1,200억 원 규모의 농협 전국망입니다. 고도화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 4호선, 7호선, 8호선에 장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정보도 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화웨이 그 백도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중국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정보를 많이 빼내왔어요. 그래서 그 정보 전쟁 중인 것을 아마 The World 저 단어를 저 카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의 현재 말입니다. 곳곳에 구축되어 있는 내부 유선망의 3분의 1이 화웨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TV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정보가 반대로 유출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알고 계세요? 스마트 들어간 기기들은 다 그럴 거예요. 어쩌면 스마트 밥솥도 그럴 수 있고 스마트 들어간 스마트 기기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화웨이 장비가 이렇게 KT 그리고 LG U 플러스 기관망의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핸드폰 다 KT나 LG나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경고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고 그래요. 한미 동맹 관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어느 회사가, 화웨이가. 전국에 깔고 있는 5G 유선망에도 20%에서 30%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LG의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화웨이 상품을 수입하기를 고집하던 그 화웨이 LT 사업을 한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보니까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어요. 이 사람이 LG U 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LG를 사퇴한 후에 영업 비밀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도 무릅쓰고 바로 화웨이 총괄 고문 자리를 맡았다고 그래요. 그는 과거에도 중국의 해킹을 염려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들여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어요. 자, 국방부가 진행한 그 병사 수신용 전화가 있어요. 44,686대 전화 입찰에서 말입니다. 국내 3사 통신업체들이 얼마를 쏘냈느냐? 보통 20억 원 이상 입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LG U 플러스는 얼마 쏘낸 줄 아세요? 1원 쏘냈어요. 1원. 이 말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중계기, 그리고 유지 보수 3년간의 통신 장비 요금이 어느 정도냐? 141억 원을 LG 플러스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국방비 예산의 4배나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그렇다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그런 전화기에도 이런 백도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사생활이 보호될지도 몰라요. 자, 2012년 미국 하원은요, 화웨이하고 그리고 중국의 GTE라고 있어요. 중국 통신업체입니다. 스파이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이 제품들을 많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위협 요소로 거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화웨이를 축출하라고 동맹국들에게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자, 미국 하원 정보위 조사 결과 화웨이가 중국군 사이버 전쟁 부대의 특수 네트워크 서비스도 제공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반 화웨이 전선을 구축하자고 이렇게 한국에 요구를 했어요. 한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지금 내리는 5G 보안 관련을 말하는 거예요. 5G 보안 관련 결정이 수십 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좀 결단을 해라. 더 이상 깔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업 LG. 한 기업을 지적해서 말했는데 그 기업이 바로 LG U+라는 거예요.
자,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방어 체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고, 역시 미국에서도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토 바깥으로 핵무기를 돌려보내라고 일본과 한국의 핵우산까지 싸잡아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선비핵화 대신 시진핑과 푸틴은 비핵화 그리고 북한 체제 맞교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현재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자, 미중 사이는 안보 그리고 경제는 중국을 의지하는 한국의 샌드위치 상태의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신문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안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 그리고 경제는 중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본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한국의 그런 샌드위치가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또 경고하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쩌면 그 구한말의 그 조선시대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청나라와 그리고 또 러시아, 일본 그 각축전에 끼어있던 한국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압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화웨이를 써도 한미 안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해요. 영향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일본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도 높고 미국의 보복 가능성도 높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나 부품 소재가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말입니다.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10곳 중에서 6군데는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절반도 이런 반도체 소재를 일본에서 거의 다 수입해 왔고, 한국에서 그동안 그런 것들을 진작부터 좀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너무 일본만을 의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해 주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는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이것 가지고 사실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그 소재를 일본에서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다면 대통령과 그리고 일본 총리와 서로 외교적 협력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미국까지 지금 한국 정부에서 사람이 갔습니다. 중재해 주라고. 중재해 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일본이 한국을 제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고, 이 군사적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일에 한국에서 좀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제재도 가능하고, 여러분 만일에 한국의 제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상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만%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더 큰 하방 압력을 받게 되었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을 1.8%로 낮춰버렸어요. 미국은 올라갔거든요. 일본도 올라가는데 한국은 낮췄어요.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장률이 좋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은 세계적인 그런 경제 전문 잡지들이에요. 자, 무디스는 이렇게 말해요.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경제의 둔화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국은요, 미국 포드에 거액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의 여행 금지령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시장
채널을 폐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국이 러시아와 반트럼프 하우의 연대 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을 해요. 그러면서 러시아 전역에 화웨이 5G 설치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중동 지역 최대 맹방 사우디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장 미국의 맹방이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해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내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친미 정권이 들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바로 앞마당이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 그러니까 바로 남미니까는 바로 미국 아래입니다. 국가들이 전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전쟁을 미국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중국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로 칭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태왕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보고서는 최근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습니다. 컨트리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979년 중국과의 정상화 이후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서 중국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 주장을 미국이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대만을 지금까지 국가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인정한 거예요. 컨트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홍콩, 그리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이 정말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는 그 범죄인 인도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하면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홍콩은 일국 양제 한 나라지만 제도는 달라요. 그래서 그 일국 양제가 침해를 당한다면서 데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옹호하고 나오자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하지 말라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콩의 인구 5분의 1인 처음에는요 144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검은 옷을 입고 합니다. 홍콩이 중국의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면 홍콩은 죽었다는 의미가 될까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 람 행정장관이 그걸 철회했어요. 범죄 인도 법안을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돼요. 그래서 시진핑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데 홍콩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촛불 시위 뒤에 바로 중국의 세력이 있었어요. 중국 세력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홍콩 시위를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요, 뉴스들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보니까 양대 세력이 있어요. 시진핑 중심의 태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방이라고 정정우라는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있는데 상하이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시위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 세력이 바로 상하이방. 그 상하이방과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와 그 미국의 정치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미국은 말입니다. 미국은 GDP 40%가 넘어서는 모든 국가들은 양털깎기를 한다고 합니다. 양털깎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첫 번째 양털깎기 국가였어요. 소련이 GDP 60%가 넘어서 그 대상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1989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여러분 칼로 잰 듯이 하루도 빠짐없고 한 달도 빠짐없이 딱 정확하게 3년 안에 어쩌면 동구권 그 구소련이 그렇게 붕괴됩니까? 위성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위성 국가들이
3년 만에 다 독립을 해버려요. 이거 계획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련이 바로 첫 번째 양털깎이 타깃이었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위성 국가들은요 친미적입니다. 미국의 소련 붕괴 획책에 당시에는 중국이 가담을 했어요. 러시아를 무너뜨리는데 러시아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국가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힘이 강하면 반드시 그건 위협이 돼요. 그래서 좀 손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손 봐주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함께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중국이 갑자기 경제 성장한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가면서 그때 한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쓰러 많이 왔어요. 의료 관광도 오고 했을 때 틀림없이 국제사회에서 금융 엘리트가 돈을 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강의도 했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중국이요 러시아를 무너뜨리는데 중국이 동참함으로 준 대가가 경제 성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손을 언제 봐야 되느냐, 손볼 때가 됐는데 2010년도에 이미 손을 봐야 됐었답니다. 2010년도에 보면 미국의 GDP 60%를 넘는 나라는 양털을 깎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2010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GDP 60%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손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때문에 미국이 손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현재 중국은 미국 GDP의 60% 넘었어요. 자,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유하나 중국 돈이죠. 위유하나의 가치 하락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한 번씩 뱉는 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무역 전쟁 격화 후에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저입니다. 예, 영향을 받고 있죠, 중국은. 여러분, 정글의 왕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자뿐입니다. 도전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도전한 동물원 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돼요. 한 번은 막 붙어야 돼요. 사자끼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정글의 왕은 사자로서 사자는 다른 동물이 왕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에요. 자, 미국이 중국을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은 4조 7천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흑자를 중국은 받지만 미국은요 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도 물론 없겠죠. 2017년도 한 해만 봐도 3,750억 달러 흑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와 같은 경제 침략 때문에 양털깎이 대상 현재는 1위라고 합니다. 중국이. 자, 펜스 부통령이 낭독했던 트럼프 닥트린이 있어요. 트럼프 닥트린 보면 미국 이제 펜스 부통령이 대신 낭독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그렇게 경제 성장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중국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를 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자기네들은 부강한 국가로 가면서 그러나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그것을 수종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수종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수종이라는 것은 자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를 보면 미국 같은 초강대국은요 자신과 같은 국력을 가진 국가를 허용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그래요.
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으면 끝장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국제 질서는 이런 세력 균형에 의해서 안정을 찾는 데입니다. 즉 사자 밑에서 그냥 쉬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사자나 호랑이나 막 다 일어나서 싸우게 되면 거기에서 피 터지게 죽는 것은 약한 국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 질서는 이런 세력 균형에 의해서 안정이 된다. 그래서 한 국가가 그 대신에 참 좋은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편안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뭡니까? 그 사자가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였고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마음껏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균형이 좀 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 개의 똑같은 동일한 세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중심에 자꾸 중국이 서리하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제국 바벨론이 나오니까 나중에 누가 점령하게 됩니까? 고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는 표범인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표범은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로마에 의해서 권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질서라는 거예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사자편에 서면 이득일까요? 나쁠까요? 이득이겠죠. 사자가 잡아먹지만 않는다면 사자편에 섰을 때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자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경제 발전을 발판으로 군사를 증강시켜서, 중국이 뭘 하고 있냐면 남중국해 바다예요.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비행장 군사기지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감시 시스템까지 작동을 시켜서 티벳과 신장 지역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군사력으로 진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 우호 관계의 동맹국들인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고 일본 등과 함께 인도 태평양 전략 을 통해서 군사 협력을 하고 있어요. 군사 훈련을 하면서 중국의 도전을 막고 있는데, 이 태평양, 인도 태평양 이 전략에 한국이 제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에 한국의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과거 같으면 병참부대 정도, 군인은 파견하지 아니하고 병참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부대만 보낸 것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견해라 요청이 왔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원유의 거의 5분의 1, 2, 3 정도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 그것을 항상 막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더 이상 이란에서 수입하지 말고, 현재 과거에는 말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산유국 1위, 2위 다 중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의 이슬람권이 세력을, 그것으로 발판을 세력을 삼아서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그 원유 생산량이라든가, 아니 원유라든가 세일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자체적으로 미국에 있어요. 계속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 자기의 원유, 자기 그 가스라든가 세일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것은 그냥 생산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둬요. 묻어둔다고 어디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묻어두고 대신에 중동에 있는 원유를 수입을 해오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나 자체 생산 원유를 생산하고 세일가스를 생산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을요, 그래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원유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국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원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석유까지도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미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는데 미국이 군함을 보내서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럴 이유는 없어요. 자체에서 개발되는 그 에너지만 해도 500년은 미국은 거뜬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거기를 지키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그곳을 지키지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곳에 경찰력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너희들이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군대 보내라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자위대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위대 와 있는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자위대 연합군의 자격으로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들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는 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좀 넘어가서, 그럼 두 번째 양털깎이 대상이 누굴까요? 다음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도 급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인도에 혹시 투자할 일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타깃 순서가 인도예요.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서, 멕시코는 옛날에 이미 됐죠. 그렇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획화되는데, 자, 대인도 무역 적자,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가 현재 213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슈퍼 301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이 교역 상대국인 비합리적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국도 사실은 흑자로 봐야 되지만 적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그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는 법인데, 인도 정부가 진전 사항을 내어놓지 않으면 올 여름께, 지금 여름이네요, 301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밑에 보면 빌딩 3개가 있죠. 밑에 보면 빌딩 3개가 있어요. 이 건물은 그럼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제휴와 관련되어 있는 판테온 신전이라든가 파르테온 신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첨단 과학 문화에 대해서 위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는 고대 신전들, 판테온이든 그것이 피라미드든 상관없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는 정보 전쟁도 아니고 정치나 경제 전쟁도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 문명도 고대 신비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죠. 열리면서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와 대기권을 어둡게 하는 환상을 보지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환상이 바로 영적 영계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보 전쟁 배후에 영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접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공마국 전쟁이 되겠지만, 천년도 왕국 후에 나오는 공마국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매일처럼 살과 피, 즉 육체와 전쟁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육체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분쟁하고 갈등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갈등, 이런 것들과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실제로 영적 전쟁이고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정사들, 권능들, 그리고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그리고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미가엘 등의 천사들이 성도의 편에 서서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종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돕도록 파송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게 세상 돌아가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요 결국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의 실체는 바로 저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도움 의지하여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며 이 한반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도와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국익이 되는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